민주주의를 긋다 3일부터 6시까지 함께 걷는 민주올레길 한종수 지음 Work for Democracy 3-15 24년 7월 2일 191페이지 민주역사올레 모임 대표 저자 한종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공기업과 사기업 등에서 근무하였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을 돌아다니며 책을 읽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작업을 해왔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인 셈이다. 지은 책으로는 첫 작품인 세상을 만든 여행자 2010과 대표작 강남의 탄생 2016을 비롯하여 2차 대선의 마이너리그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라면의 재발견 미 해병대 이야기 등이 옮긴 책으로는 영락제 화해 질서의 완성 환관 이야기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등이 있다. 457페이지 이 책과 함께한 사람들 박은규, 남금순, 김영진, 이상용 이상용 무예 이상용인가? 서백석, 김기동, 이진혁, 문재춘, 김은숙, 엄덕수, 김신아, 김진희, 고시종, 홍진희, 이범준, 정창일, 하도겸, 천희진, 김순화, 김미연, 김은식, 이가경, 나마스테 코리아. 후기 458페이지 돌이켜보면 이 책은 10여 년 전 3.1민주올레를 시작하며 소책자를 만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4.19, 5.18, 60, 부마항쟁 등의 민주올레를 진행하면서 자료가 쌓였고 이를 묶어내고 보충하면서 한 권의 책으로 나오게 이른 것입니다. 책이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 책에서는 더욱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3.1혁명은 서울에만 한정되었고 4.19 혁명은 발원지인 마산이 빠졌으며 5.18 민주화운동도 전남 지역이 모두 누락되었습니다. 6월 항쟁도 부산만 일부 포함되었을 뿐 서울 중심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광주도 다 쓰고 나서야 홍남순 변호사 자택 등 적지 않은 장소들이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면의 한계 때문이라는 뻔한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데 독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간까지는 약속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별도의 책으로 인천이나 성남, 수원, 대전, 대구, 마산, 원주 등 다른 도시들의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공간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책을 보기 좋게 만들어준 김시열 대표님과 편집자님, 10년 전 소책자를 내고 민주올레를 진행하면서 시작을 열어준 홍기원 전 도봉문화원장님, 도봉구 갔댔지 24년 6월 30일 도봉구 올레 10명 함석헌 기념관, 김수영 기념관, 이철기 새로 오신 회원, 그리고 책발간에 참여해준 민주역사올레 회원님들 박종철 기념사업회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관악구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 한종수
24년 7월 2일 화요일 비 아산 191페이지 남산 남영동 민주올레 독립민주인권과 만나는 남산 남영동 올레길 운영기간 2019년 4월부터 10월까지 7, 8을 제외하고 토요일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약 3시간 한옥마을에서 집결 한 팀에 20명 하루 총 3팀 운영 일반 시민 개인 단체 가족 1인 5,000원 기념품 모자 가이드북 간식 제공 신청 방법 민주인권기념관 홈페이지 코스 구성 한옥마을 남산 제1청사 옛 중앙정보부 5국 서울 요스호스텔 옛 중앙정보부 본관 기억의 터 한양 도성길 서울의 광장 7017 호암동 민주인권기념관 옛 남영동 태홍분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남산 남영동 민주올레 코스 서울역과 광장 강호교 동상 민주인권기념관 옛 남영동 대공분실 용산의 미군기지 후암동 문화주택 백범광장 조선신궁터 이승만 동상터 남산타워 리라초등학교 숭의여자대학교 노기신사터 경성 노기신사터 요번에 24년 6월 언제였지? 천희진이 리딩하고 통감부 총독부터 김익상 의거지 중앙정보부 육국터 TBS 교통방송사와 교통방송사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조자 파출소터 통감관저터 남산골 한옥마을 여기 있구나. 남산 창작센터와 소리길 터널 요거 소리길 터널 서울특별시청 남산 일별관 서울 요스호스텔과 서울종합지방방재센터 문학의 집 서울 산림문학관 191페이지 남산 남영동 민주올레 (3-15) 3-15 24년 7월 2일 화요일 한국 근현대사에서 남산과 용산의 역할 애국가 이설에 등장하는 남산은 서울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이자 케이블카와 서울타워가 있는 관광 명소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말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한양은 청계천을 경계로 북쪽은 벼슬아치나 부자들이 살았고 남쪽은 벼슬 없는 선비와 서민들이 모여 살았다. 하지만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도성안에는 외국인들이 살 수 없다는 급법을 무너뜨리고 일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들은 종로 쪽으로 진출하기에는 아직 힘이 부족했기에
남산 기슭과 그 일대, 즉 지금의 예장동, 총무로, 을지로, 명동 지역에 그루민촌을 만들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예장동, 총무로, 을지로, 명동. 이 시기에 순박했던 남산골 선비들은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남영, 난영이란 지명은 이곳에 조선시대부터 도성남쪽의 군부대가 있었기에 붙여졌다고 한다. 여기에 군부대가 자리한 이유는 용산, 남영 일대는 한강이 가까워 이동에 유리하고 남대문 바로 밑이라 도성 안에 별난이 날 경우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한말에는 원세계가 이끄는 청나라 군대가 차지했고 원세계 이후 일본과 미국이 이어받으며 3세기에 걸쳐 130년 이상 외국 군대가 수도의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부끄러운 역사의 현장이 되었다. 다도 이창 오시마 요시마사 다도 요시 이창 마사. 가보년 동학농민군이 봉기를 틈타 일본인 오시마 요시마사 다도 이창 오시마 요시마사 오시마 요시마사 다도 요시 이마사 창. 가보년 동학 농민군이 봉기를 틈타 일본은 오시마 요시마사 다도 이창. 192페이지. 오시마는 따도는 아베 전 일본 총리의 외고조부이자 일본 육군의 주류인 조슈 군벌의 일원이었다. 오시마 요시마사 따도 이창 오시마 요시마사 소장휴의 군대를 조선으로 보냈다. 그들은 조선정부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894년 6월 8일 인천에 상륙, 서울로 진입했다. 조선정부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능하기 짝이 없네. 일본군은 효창원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사령부까지 설치해 이태원, 서빙고 등지에 주둔했다. 6월 17일 이태원 6월 17일 일본은 청나라에 선전포고하면서 1894년 6월 17일 경야포를 남산에 설치하여 경복궁을 직접 겨냥하였다. 결국 그들은 한양을 장악하고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조선 침략을 가속화하였다. 하지만 열강, 특히 러시아의 간섭으로 물러나야 했으나 다시 이빨을 드러내었다. 이번에도 용산이 주요 목표가 되었다. 그 시작은 1904년 2월 23일이었다. 다시 서울을 점령한 일본은 한일의 정서라는 군사협정을 강제로 체결했다. 일본군이 원하면 한국 땅 어디라도 점유할 수 있고 한국 대한제국 정부는 협조해야 한다는 극악한 내용이었다. 어처구니가 없네. 전세가 유리해지자 일본군은 영구적인 기지를 만들기 위해 용산, 둔지산 일대를 선택했다. 일본군은 이미 3월부터 용산에 병기창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다음 해인 1905년 7월 26일, 이거는 그뭐 1904년이란 뜻이네. 7월 26일까지 토지 수용을 완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땅의 크기도 크기였지만 용산, 마포 일대에 엄청난 수의 묘가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였다. 용산, 마포 일대 엄청난 수의 묘. 용산 땅에는 117만 기가 넘는 묘가 있었다고 한다. 물론 정확하게 센 것이 아니라 2평당 묘 1기 정도로 어림한 숫자였다. 가옥은 1176호, 최대한 수료도 가옥과 농토 보상비만 89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일본은 평양과 의수 땅까지 합쳐 20만원만 내놓았다. 당연히 분묘 이장비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분노한 주민들이 내부, 내부, 지금의 행정자치부로 찾아가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일본군에 의해 해산되고 말았다. 항의했지만 해산됐다. 1905년 8월 10일 토지 수용이 완료되었다. 일본군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효창 공원과 용마루 일대를 용산, 롱산이라고 불렀으며 일본군은 자신들이 차지한 지역을 신용산이라고 불렀다. 1906년 6월 남영동에서 지금의 한강대교에 이르는 직선도로, 지금의 한강로가 개통되고 1906년 11월에 2층 887평짜리 용산역이 완공되어 점차 신용산이 아닌 용산으로 불리게 된다. 용산역은 경의선과 경부선이 모두 지나는 교통의 요지가 되었다. 1907년 1월 군용지를 117만 평으로 확정했는데 현재 미군의 사용 부지가 108만 평임을 감안하면 당시와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200만 평은 철도 시설과 도로가 들어서고 1915년 이후 기지가 크게 확장되면서 용지로 사용된다. 1907년 2월 일시적으로 병력이 감축되지만 헤이그 특사 사건과 고종 퇴위, 의병 봉기가 이어지면서 병력이 다시 늘어난다. 6월 러일 전쟁 배상금의 일부로 하세가와 사령관 관제를 지으면서 용산의 일본군 병영화는 가속화된다. 해방 후에는 미군이 일본군 대신 이 땅을 차지했고 제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이전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최근에야 평택기지로 이전하였다. 현재는 이곳을 국가적 차원의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각계의 다양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1910년 8월 22일 남산의 통감관제에서 맺어진 병탄조약 이후에는 정신적 지배의 상징인 거대한 조선 신궁까지 만들어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남산의 헌병대 사령부는 3.1운동 진압의 중심지였다. 그 사이 남산과 용산은 대표적인 일본인 거주 구역이 되면서 우리 땅임에도 한국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 되었다. 남산과 용산의 불행한 역사는 해방 후에도 계속되었다. 헌병대 사령부에는 수도경비사령부가, 중턱의 조선신궁터에는 거대한 이승만 동상이 들어섰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는 중앙정보부가 자리 잡으면서 남산은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다. 한밤중에 남산에서 왔습니다. 무엇이겠습니다. 라며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느닷없이 나타나는 장정들은 저승사자나 마찬가지였다.
남행동과 용산 역시 일본군은 떠났지만 미군이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한 땅이 되었고, 남행동과 서빙고에는 경찰과 보안사령부의 분실이 설치되었다. 이곳에서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고문을 당했는데 박종철과 김근태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다행히 남산과 용산에 이른 불행한 역사는 거의 막을 내리고 있다. 중앙정보부를 거쳐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꾼 국가정보기관은 내곡동으로 이전하였다. 그들이 떠난 남산은 시민들의 공간으로 서서히 변하고 있다. 용산의 미군도 최근 평택으로 떠나면서 거대한 공원으로서의 변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공포의 공간이었던 남행동 대공분실은 다소 모호한 성격을 가진 공간인 경찰청 인권센터로 사용되다가 2021년 6월 10일 착공책을 시작으로 2023년 2월까지 민주주의와 인권을 상징하는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변신할 것이다. 서울의 남쪽을 지키는 남산과 용산의 남행동은 그 중요한 위치 탓에 외세와 군부 독재자들의 근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 불행한 역사를 겪었다. 이제서야 시민들에 의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파묘 24년 3월 10일 196페이지 남산 남행동 민주올레길 조선 헌병대 사령부와 수도경비 사령부터 현 한옥마을 그림 남산의 한옥마을 정면에 보이는 우각은 노태우가 수경사령관 시절에 지은 부대 내 사찰을 개조한 것이다. 197페이지 그림 충무로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충무로역 3번 출구를 나와서 돌면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남산골 한옥마을이 나온다. 이곳은 일제히 악명 높은 조선 헌병대 사령부터였다. 조선 헌병대 사령부터? 일본군 헌병대의 한국 주도는 1896년 1월 을미 의병의 공격에서 군용전선을 지키기 위해 파견한 임시 헌병대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의병 진압의 주범이었다. 정식 강점 직전인 1910년 6월 테라우치 마사다케 스네 마사 정 다케 이 테라우치 마사다케 스네 정이 테라우치 마사다케 스네 정이 스네 정이 테라우치 마사다케 테라우치 마사다케 테라우치 마사다케 통감은 한국 정부의 경찰권을 박탈하고 경무 총감부를 신설하여 헌병대 사령관이 경무총감을 겸임토록 했다. 그 악명 높은 헌병경찰제가 시작된 것이다. 헌병경찰제도란 군대인 헌병과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경찰이 통일계통의 명령체계 속에 움직이는 것으로, 즉 헌병이 민사나 행정업무까지 담당하여 말 그대로 무력에 의한 통치를 실행한 것이었다. 헌병은 한국인의 자유를 빼앗고 인권을 유린했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이곳에서 조선 왕조의 왕족들이 사는 창덕궁 도남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도로, 즉 지금의 충무로를 뚫어 구 황족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한옥마을 정문 옆에 있는 한국의 집에는 한국의 집, 조선 총독을 보좌하는 총독부의 2인자 정무총감의 관저가 있었으며 3인자인 경무총감, 정무총감, 경무총감도 인근에 있었다. 1919년 3월 1일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을 한 민족대표 29인도 경무총관부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다음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조선 헌병대 사령부 자리에는 해방 후 수도경비사령부, 1980년대 수도방위사령부로 개편됨이 들어섰다. 주체는 바뀌었지만 군사시설이란 면에서는 변함이 없었다. 경복궁과 청와대를 정면으로 건너다보는 이곳은 여전히 요충지였던 것이다. 한때는 필동 육군본부라고 부를 정도였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의 신군부가 주도한 군사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곳에는 가장 강력한 반대파인 장태환 수방사령관이 버티고 있었다. 그가 야, 이 반란군 놈의 새끼야. 니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 지금 전차를 몰고 가서 니놈들이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어. 역적놈의 새끼들. 이라고 외친 발언은 유명하지만 이미 육군본부와 국방부, 특전사 등 주요 기관이 제압되어 대세가 완전히 기운 뒤였다. 그가 신군부에게 무너진 다음 호임자는 바로 노태우였다. 수도방위사령부는 1991년에 남태령으로 이전했다. 한 구석에선 수도방위사령부가 있었다는 표석이 있지만 관심을 갖는 이들은 거의 없다. 일반인들 뇌리에서 조선 헌병대 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가 완전히 잊히게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198페이지 수도방위사령부터 23년 12월 서울의 봄 199페이지 해야 할 이야기 민주원래, 중정과 안기부라는 조직 그리고 남산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들 1961년 5월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한 달 후인 6월 10일에 중앙정보부법을 통해 중앙정보부 이하 중정의 설치를 공식화하였다. 이런 연유로 6월 10일은 중정의 후신인 국정원의 창립일이 되었는데 이날은 민주화운동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날 중 하나라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아이러니를 느낄 수밖에 없다. 초대부장은 김종필 1926년부터 2018년 오래 사셨네. 74, 92세까지 중정은 군사정부의 이른바 혁명과학 수행에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국가 안전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범죄를 수사하며 군을 포함한 국가 각 기관의 정보, 수사활동을 조정, 감독하는 특수기관이었다.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중정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정부 여당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존재였다. 창설 당시 김종필과 수뇌부는 광화문과 태평로 그리고 남산 숭의여대 인근과 3호톤을 입구에 사무실을 두었다가 점차 국외 업무 공간은 석관동으로 국내 업무 공간은 남산으로 옮겨갔다. 따라서 남산은 중정이나 안기부를 가리키는 별칭이었다. 중앙정보부장은 남산의 부장이었다. 초기부터 일제에 부역했다가 반공투사로 변신한 일본 경찰 출신과 고문 기술자들이 여기에 참가했다. 따라서 남산행은 고문을 당하고 간첩으로 낙인 찍힌다는 의미였다. 결국 중정의 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이하 안기부 스스로도 남산이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1994년 서울시와의 토지교환을 통해 현재의 내곡동 청사로 옮겼다. 고문실이나 도청실 등은 사라졌지만 남산에는 그때의 건물이 대부분 남아서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다. 오히라 마사요시 다빙정방. 초대부장 김종필은 일본 외상 오히라 마사요시 다빙정방 오히라 마사요시 다빙정방 오히라 마사요시 다빙정방. 테라지 마사답게 마사정. 여기도 정 나오고 여기도 정이 나오네. 마사정.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수교를 주도하여 1964년 6월에 6.3 항쟁을 유발했다. 1968년에는 통일혁명당 사건을 조작하여 신영복 교수가 지하실에서 고문을 받고 20년 동안이나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1973년 서울대학교 법대 최종길 교수는 이곳에서 고문을 받던 중에 사망했으나 투신자살로 조작되었고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이 이곳에서 참혹한 고문을 견디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다.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조작했음은 물론이다. 1980년대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등 수많은 간첩 사건들도 대부분 이곳에서 처음부터 조작되거나 엄청나게 과장되었다.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야당 전당대회 개입 등 정치 공작, 선거 조작, 노동운동 탄압, 이권 배분, 정치자금 갈취, 미행과 사찰, 도청, 고문, 납치, 언론과 사법부 통제 등의 갖가지 만행을 자행했고 심지어 대통령에게 인멸을 조달하는 가장 추잡한 짓까지 저질렀다. 이는 김재규와 최홍사 박선호가 12.6 고사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민주인사들, 조작간첩의 대상자들은 물론 정권 내부의 비판자들까지도 불법으로 납치하여 고문과 협박을 자행했다. 또한 남산은 삼성계엄과 요신헌법의 초안 작성을 주도한 공간이 되기도 했다. 정부 위의 정부였던 중정과 안기부는 남산에서 무려 23년 동안이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언론자유, 노동과 통일운동을 철저하게 유린하면서 군사독재 정권을 떠받쳤던 것이다. 오히라 마사요시 다빙정방 오히라 마사요시 다빙정방 오히라 마사요시 201페이지 옛 중앙정보부 오별관 서울시청 남산별관. 남산에서도 가장 악력 높은 공간 중 하나로서 당시 제5별관이 라고 불렸다. 간첩 혐의 등을 조사하는 대공수사국이 위치해 있었는데 간첩을 고문으로 만들어내었던 곳이기도 했다. 당시 안기부 직원들에게 연행된 이들은 깜깜한 터널을 지나 대공수사국으로 끌려갔다. 건물 뒤편에 지하실로 가는 출입구가 있어 이 건물 지상에서 일하는 이들과 연행자들은 만날 수가 없었다. 이들은 주로 지하 2층에 끌려와 짧게는 수십여일, 길게는 100여일 넘게 고문을 받고 강제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곳의 고문은 악명 높아서 다른 데서 받는 고문은 마사지 수준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에는 4~5평 넓이의 취조실이 10여 개가 있었고 밖에서만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 달려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철거되어 지하광장 비슷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 남아있는 청사들 중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건물이기도 하다. 1989년 대학생이던 임수경은 독일을 거쳐 방북을 감행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들어오자마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임씨는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 요원들에게 이끌려 남산에 있던 안기부 제5별관 5국 건물 지하 2층 115에 갇혔다. 임수경은 115에 들어서자마자 물고문용 욕조가 눈에 들어왔다. 조사관들이 드나들 때마다 옆방에서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조사관 13명이 돌아가면서 24시간 내내 나를 취조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알 수 없었다 라고 증언했다. 이곳은 현재 서울시청 남산별관으로 쓰이고 있다. 서울시청 남산별관 천의진 202페이지 옛 중앙정보부 체육관 현 남산창작센터와 소리길 터널 천의진 24년 6월 천의진 서울특별시 남산별관에서 남산창작센터 사이에는 길이 84m의 소리길 터널이 있다. 통로의 끝에는 대형 철제문이 달려있어 이 터널을 지나간 이들에게 더욱 공포감을 심어주었다. 현재 철제문은 철거되었다. 지금은 이 터널을 소리길이라고 명명하고 입구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철문소리, 물소리, 타자기 소리, 발자국 소리, 노랫소리가 난다. 남산 창작센터는 원래 여원들의 체육단련을 위한 실내 체육관으로 이명박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혼자서 테니스를 즐겨 황제 테니스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곳이다. 남산 창작센터와 소리길 터널 203페이지 203페이지 옛 중앙정보부 본관 현 서울 요스 호스텔 중정의 본관으로 쓰였던 건물로 남산의 건물 중에는 드물게 1972년이라는 준공연도가 알려져 있다. (1층부터) (6층까지) 대부분 행정기능을 하는 사무실로 쓰였다. 6층에 부장실이 있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실행된 고문은 다른 건물에서의 고문에 비하면 약한 편이어서 마사지로 불렸다고 한다. 2006년 2월 요스 호스텔로 리모델링하면서 건물의 앞면이 투명 유리로 바뀌어 과거의 흔적은 앞이건 아니건 거의 사라졌다. 건물 앞에는 당시의 상처를 기리기 위한 인권 우체통이 설치되어 있다. 204페이지 인물 열전 행동하는 지성의 표상 최종길 교수 민주원래 최종길 교수 1931년 4월 28일 73년에 돌아가셨으니 42살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최종길은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인천으로 이사했다. 6년제였던 인천중학교 지금의 잿물포 고등학교를 거쳐 195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57년 동대학원에서 민법을 공부하여 법학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같은 해 스위스로 유학해 1957년 26살 큐리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1961년 30살 독일 쾰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해 훔볼트 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이듬해 2월까지 쾰른대학교 외국사법 및 국제사법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다가 귀국하였다. 귀국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강사로 있다가 1965년에 조교수가 되어 민법과 서양법제사, 로마법 등을 가르쳤다. 1967년부터 36살 부교수 및 학생 과장으로 있다가
1970년 31살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버드 대학교 교환교수로 재직하였다. 1971년 귀국하여